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리가캠 바이오, 예전에는 레고캠 바이오라고 했죠. 이름을 레고캠 바이오에서 리가캠 바이오로 바꾼 겁니다. 이 회사는 좀 생소한 분야인데 ADC라고 해서 안티바디 쪽을 이용한 이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좀 이름도 굉장히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 기존에 이런 다국적 제약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얀센이니 무슨 아스트라제네카니 하는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이런 암제니니 하는 이런 바이오 그 신약 개발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단백질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 분야에서 후발주자죠. 그 대신 후발주자지만 그 후발주자답게 또 전자기술이나 이런 게 발전한 나라답게 이러한 발전된 전자기술들을 이제 신약 개발에 활용해서 사용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도출하는. 그래서 기존에 그 유럽이나 미국 또 일본 같은 기존에 이제 신약 개발을 하던 회사들이 접해보지 못한 신기술을 이용해서 또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ADC라는 항체 약물 접합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 뭐 암세포라고 친다면 암세포에 이 바이오 그 단백질 신약이 달라붙어서 이 암세포와 싸워서 그 암세포만 선택해서 죽이는 그런 역할로 항암제를 만들었지만 이 거기에 사용되는 이런 단백질 신약의 양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가고 그 주변의 정상 세포들까지도 이제 희생시키면서 이 암 환자에게 그 굉장히 참기 힘든 고통을 많이 줬었죠. 그러다 보니 그러지 않고 진짜 그 무슨 유도탄처럼 딱 그 암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면서 암세포 내에 이 약물이 좀 더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런 통로를 개척해서 그 암세포만 그 딱 골라서 고종만 이게 죽이는 그러한 보다 표적화되고 보다 정확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그 이런 항암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것들을 신약 개발하는데 그 도입을 한 것이죠. 그게 ADC입니다. 그래서 이 항체 약물 결합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항암제는 그 암에만 선택적으로 딱 그 어떠한 약물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정상 세포들을 건드리지 않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그 효과적으로 암세포만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항체 약물 접합체라는 것을 이런 기술을 기존에 그 다국적 제약사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스위스니 뭐 영국이니 미국이니 뭐 일본이니 이런 나라에서는 주구장창 그 단백질 신약 옛날 같으면 이제 그 현미경으로 쳐다볼 수 있는 그리고 일본이 전자기술이 발전했다고 그래서 이 전자현미경 썼지만 우리는 전자현미경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간 분자현미경까지 만들어서 우리는 신약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전자현미경을 쓰는 일본 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걸 우리 분자현미경을 쓰는 우리 한국의 학자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러한 항암 신약이나 이런 신약을 개발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업체들은 그러니까 기존 다국적 제약사들은 그 접해보지 못한 신기술을 우리나라나 이런 그 후발주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 우리는 학부생 때부터 우리 학생들은 이런 그 분자현미경이나 보다 발전된 전자기술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걸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에 이제 선진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에 대해서 뒤늦게 이 그 다국적 제약사나 그런 쪽에서 연구를 시작하려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자기술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자기기들을 젊었을 때부터 학부생부터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다룰 줄 알아야
이 대상이 되는 항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그 학부생부터의 이런 차이가 이런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단백질 신약 같은 그 오리지널 신약 개발에서는 굉장히 뒤떨어져 있지만 이 ADC 같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약 개발 기술에 있어서는 그 선진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선진국에서 하루빨리 따라잡으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라이센스 인을 해가든지 아니면 M&A 하는 방법이죠. 실제로 이런 그 ADC 업체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활발하게 M&A 논의가 이루어지고 M&A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암젠이니 얀센이니 이런 그 이미 성공한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이런 ADC 업체 자체를 인수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는데, 이 파이프라인들 대부분이 ADC 관련된 그 신약 후보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최근 들어서 뭐 다국적 제약사 얀센에다가 라이센스 아웃한 것이 이제 마일스톤으로 한 2억 달러 정도가 올 봄에, 내년 봄에 이제 그 마일스톤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제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하기도 하고, 성공한 라이센스 아웃에서 마일스톤이 꾸준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ADC 플랫폼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그 암젠 같은 성공한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도 관심 있게 보고 함께 공동 연구하자고 이제 참여를 희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임상 단계에 접어 들어가면서 그 기존 이 오리지널 약을 이용해서 이 ADC라는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보다 효과적으로 이 항암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라이센스 아웃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 얀센이니 이름만 들어보면 알 수 있는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다케다도 마찬가지, 일본 업체죠. 다케다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그 신약 개발 회사이고 제약사이기도 하죠. 이런 데다가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여기서 처음에 계약금과 그리고 또 임상 단계별이나 연구 진척도에 따라서 마일스톤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천 기술 계속 지금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에 신약 개발 3분기 때 한 걸 보면 기술 이전료가 요즘 들어온 게 있고, 또 의료기기 쪽, 왜냐면 예전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 전에는 그래도 이러한 수익을 어느 정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의료기기나 의료 소모품을 유통하는 사업을 이 리가캠 내부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쪽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쪽 부분에서 꾸준히 그래도 한 149억 정도 매출이 꾸준히 발생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게 3분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결포괄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작년에는 249억 정도밖에 안 됐지만 요번에는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그 계약금도 들어오고 또 마일스톤도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922억 정도의 그 영업 수익이 발생했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 비용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이제 연구개발비가 724억으로 급증을 하고 판관비도 136억이나 지불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도 전체적으로 이 3분기 실적은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922억이나 그러니까 영업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연구 개발비도 늘어나고 판관비도 늘어나면서 영업 적자가 72억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게 뭐 작년에 556억보다는 훨씬 더 줄어든 것이긴 합니다. 이게 라이센스 아웃이나 또 이제 마일스톤 같은 게 유입이 되면 그게 이제 매출이나 그걸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올해는 뭐 이자 수익, 워낙 계약금이 큰 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나 이것까지 포함해서 보면 단기 순이익은 132억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 중에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리가캠 같은 경우는 해외 다국적 제약사, 그것도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중국 업체나 이런 게 아니라 얀센이니 또 암젠이니 이름만 되면 알만한 이런 다국적 제약사에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괜찮은 계약금 조건, 그다음에 마일스톤도 또 괜찮게 수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적이 꾸준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판 오리온이라는 데다가 요번에 경영권이 넘어갔는데 이쪽이 25.61%를 갖고 최대 주식을 갖고 있고 특수관계인을 포함해서 29.66% 거의 30% 정도 지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국민연금도 8월 20일 날 그 보유 지분에 대해서 5.08%를 갖고 있다고 공시를 했는데 이후 그 이런 그러니까 변동사항에 대한 재공시가 없는 걸 봐선 국민연금도 여전히 5.08%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LCB97이라는 것을 일본 그 오노 약품공업에다가 경영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데인데 이게 1조 원짜리예요. 거의 뭐 이게 총 계약금이 US 달러로 7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9,434억짜리 이게 규모가 7억 달러짜리 라이센스 아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임상 마지막 단계까지 가고 또 이게 이제 이런 계약을 맺게 되면 계약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총 액수가 뭐 7억 달러를 할지라도 계약금 부분이 웬만큼 크지 않으면 실제로 중간에 이게 임상 단계나 거기서 이제 별다른 데이터가 안 나오면 바로 반납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7억 달러는 정상적으로 이게 이제 연구개발이 다 잘 되고 임상에서 제대로 된 효과가 나왔을 때나 수령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임상 중에 그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이 계약을 반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 인회가는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 기술을 좋게 보는지 여부를 알려면 계약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계약금이나 마일스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자기네들 이제 영업상 중요하다고 공개를 잘 안 하죠. 요번에 LCB97은 오노공업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된 건데 요번에 마일스톤 기술료를 수령을 합니다. 이게 최소한 작년 매출액 341억에 10% 이상 변동이 되는 매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 안 하지만 이런 기술료가 수령됐다는 것을 시장에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리가캠바이오에 대한 현대차나 뭐 메리츠증권 시장 내에 있는 증권사들이 대부분 목표 주가를 대부분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증권이 보수적으로 13만 7천 원, 그다음에 메리츠는 17만 원, 또 다월이나 DS는 16만 원, 미래에셋도 17만 원대까지 이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일본 오노 약품공업 거기랑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7억 달러 정도 굉장히 큰 규모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업 가치를 일부 반영을 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린 것이죠.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 트럼프가 백신 무용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를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이 미국에서 바이오 업종들이 대거 폭락을 했어요. 왜 폭락했냐면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예전에도 코로나 한참 시기에 이 코로나 신약 그러니까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것들을 연구해서 그거에 대한 이 백신 특히 이제 임상 2상 끝나고 백신들이 바로 나와서 사람들한테 접종을 할 때 백신을 맞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백신을 맞을 바에야 뭐 하여튼 그런 백신 무용론에 입각해서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작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면 향후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이 내놓는 다양한 바이오 신약 개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이제 이 FDA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승인을 늦춘다든가 하면서 이 바이오 업계를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업계로서는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온다는 건 대단히 큰 악재입니다. 그래서 막 미국의 관련 바이오주들이 폭락을 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리가캠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바이오 신약 개발한 회사들은 오리지널 약이 있고 신약 오리지널 항암제나 그게 있고 그 항암제를 타겟으로 하는 암 세포에게 더 빠르고 더 효과적으로 전달해주고 침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이제 약효가 더 지속된다든가 이런 기술을 갖고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신약
갖고 있는 쪽에서 이런 연구를 더 진척시키지 못하거나 하면 전체적으로 이 기술 자체가 우리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들이 개발한 기술 자체가 좀 무용론이랄까요? 그런 것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이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도 주가가 같이 동반해서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번 기관 투자가들은 주가가 계속 오르는 동안 계속 팔았어요. 팔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았죠. 왜냐면 그만큼 오랫동안 이 기관 투자가들이 물려있던 물량이기 때문에, 왜냐면 바이오 업체는 솔직히 경상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런 이벤트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하거나 이럴 때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언제 이런 게 한 방에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막 이런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주가 막 오를 때, 그때 말 그대로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 기관 투자가들은 오랫동안 물려있던 걸 주가 오를 틈에 타서 계속 팔아버린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뒤늦게 이제 이걸 이제 외국인도 샀다 팔았다 하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일정 정도의 어떤 주가가 급락을 하면 지금처럼 이제 한 9만 원대에서 10만 원 깨지고 나면 여기서 이제 꾸준히 사 모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매수 단가를 분할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리가켄 바이오가 또 다른 라이센스 아웃을 할 때 그때 주가가 또 뻥 뛰니까 그때 가서 또 팔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본 오노약품과의 이런 협상, 이런 것들이 꽤 몇 개월 걸렸을 겁니다. 왜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1조 원의 라이센스 인해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의 연구의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 평가하기 위해서 못해도 한 6개월 정도 이상은 연구 기존 전임상이나 이런 연구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또 내지는 다른 주변에서 더 쉽게 이제 라이센스 일할 수 있는 기술들과 계속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오노가 리가켄 바이오를 선택하고 리가켄 바이오와 계약을 한 겁니다. 라이센스 인 계약을 한 거고, 이 리가켄 바이오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아웃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분위기 좋게 이제 주가가 오르는가 했더니, 미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장관을 앉혀놓으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일단 쉬어가자, 일단 차익 실현하자. 그래서 특히 기관 투자가들 중심으로 매물이 무르르 쏟아지면서 주가가 일단은 10만 원 선이 일시적으로 깨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리가켄 바이오는 이런 대규모 대규모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여러 번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성공시킬 때마다 규모를 점점 키워갔어요. 그만큼 리가켄 바이오의 기술력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다국적 제약사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1년 동안 내내 주가가 우상향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차트들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는 10만 원을 바닥가지고 해서 또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하면 20만 원, 3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리가켄 바이오의 이러한 라이센스 아웃은 누적해서 처음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이제 계약금을 받고, 그다음에 마일스톤을 이 실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넘겨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쌓여서 리가켄 바이오의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지금의 주가 급락은 미국에서 이런 큰 트럼프의 집권 2기,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된 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무용론자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 불확실성, 그런 부분이 주가에 일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